자, 안녕하십니까. 이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사회문화 1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해 드릴게. 목이 좀 많이 쉬어서 혹시나 중간에 삑사리가 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보통 사회문화 부분이 이제 학생들이 내신에서 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면 경제가 들어가잖아요. 경제랑 법, 약간 이런 부분이 내신으로 내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올해 걸 좀 봤더니 조금 덜 어려운 것 같아요. 작년 거에 비해서는. 자, 그래도 한번 앞에서부터 설명할 테니까 같이 선생님이 하다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생님 강의는요, 여러분들 이게 프로젝션을 쏘고서 하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제시문을 읽고서 보시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설명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좀 완벽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시문이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냐? 자, 이것부터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제시문은 기본적으로 그 마케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감각에 대한 그 지각과 마케팅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그런 제시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우리가 이제 감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지나가다 어떤 자극이 있으면 뭐 냄새를 맡는다거나 보거나 하잖아요. 그렇죠? 이 지각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일어나는지, 원리라 보기도 이게 어떻게 이제 우리가 지각을 하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그걸 마케팅에서 기업이 어떻게 이용하는지, 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제시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1문단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감각과 관련이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것을 감각한다는 거 감각 아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학에서 배우잖아요. 뭐 시각, 후각, 촉각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 뭐가 있겠어요? 자극이라는 것이 있겠죠. 아이고, 미안합니다. 자, 자극이라는 것이 있죠. 자, 자극을 우리가 감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성을 가진 아이냐면 이 감각은 굉장히 수용적이에요. 자, 수용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나가다가 뭐가 보이는데 이거 없어 안 보여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냄새도 나면 자, 냄새도 우리가 이제 되게 여러 가지 냄새를 맡으면서 후각을 이렇게 자극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이거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게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신경을 쓰면서 사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중에 일부의 자극, 일부의 감각만을 받아들이거든요. 자, 이걸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각이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지각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건데, 자, 첫 번째 문단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맨 마지막에 써 있는 말만 봅시다. 자, 이 우리가 이런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자극을, 우리가 개인들이 이 자극을요, 자, 의미 있고 일관된 세계상으로 선택, 조직, 해석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결국엔 해석하는 과정이다. 자, 이렇게 설명한 것이 첫 번째 문단입니다. 자, 해석하고 조직한다는데 이 조직한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묶어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요. 이 지각하고 선택하고 조직하고 해석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길거리를 걷다가 짜장면 집에서 이 짜장면 냄새가 나잖아. 그 너무 좋죠. 그렇죠? 자, 짜장면이 이렇게 볶아지는 그런 냄새가 납니다. 그럼 우리 꼭 참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그 감각, 그 자극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감각하게 되고요. 자, 여기서 나 짜장면이라고 하는 그 냄새만을 다른 냄새와 구분해서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 짜장면 집에서 나는 냄새 이 주변에는 뭐 다른 냄새들도 막 섞여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짜장면 냄새에 집중하죠. 자, 선택하게 되고, 조직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건 짜장면 냄새야 라고 구분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짜장면이 참 맛있는 냄새다 그래서 해석하게 되고,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지각이라고 한다는 거야. 자, 첫 번째 문단은 미안합니다. 첫 번째 문단은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죠. 자, 그럼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문단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게 이제 지각을 하기 위한 조건이 나와요. 자, 지각을 위한 조건이 나오는데, 자, 모든 감각이 다 지각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감각 중에, 자, 감각 중에 일부가 개인이 의미 있는 것으로 조직하게 되고 우리의 정신적 경계로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이 감각된 것이, 자, 정신적 경계로 들어오게 되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지각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돼야 우리가 지각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수많은 자극을 받고 수많은 감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만 그 중에 이거 짜장면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이거 짜장면 냄새야 라고 이렇게 딱 지각을 하게 되기 위해서는, 자, 우리의 정신적 경계를 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자극을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자극들을 다 받아들이고 산다고 생각하면 너무 인간이 너무 많은 감각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각을 통해 개인에게 편견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말로 이제 이어지게 됐는데요. 자, 우리가 정신적 경계를 넘어왔어요. 넘어오면 우리가 이제 편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A라는 중국집이 있고 B라는 중국집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자기가 자주 가는 A라고 하는 중국집, 그리고 단골집이야. 여기가 맛있대. 사람들이 여기가 최고의 중국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짜장면이 아주 끝내준답니다. 근데 B는 사실은 이제 뭐 사람들이 잘 안 가고 별로 장사가 안 되는 그런 중국집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두 개의 짜장면 냄새를 맡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두 개가 똑같은 재료를 쓰고 똑같은 조리 방식을 사용하고 사실 맛도 똑같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감각을 자, 여기가 되게 좋다라고 하는 즉 이 전의 경험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기가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체와는, 실제적인 자극과는 좀 우리 이 지각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똑같은 자극이라고 하더라도 머릿속에 편견이 있게 되면은 조금 다르게 우리가 이제 지각할 수 있게 된다.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그런 얘기야. 야, 여기까지는 진짜 하나도 어려운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은 요 정도로 설명을 할게요. 자, 근데 이제 세 번째 문단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각을 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 카테고리를 조금 나눠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세 번째 문단에는 자, 자극을 지각하는데 영향을 주는 소비자의 특징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소비자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대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첫 번째 특징은 구분하는 능력이고요. 자극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걸 일반화하려는 경향이에요. 하려는 경향인데, 자, 여기 지금 그 다음 문단, 그러니까 네 번째 문단에서는 이 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뒷페이지, 그러니까 114페이지 가서 이제 일반화를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문단. 자,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구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이 구분을 하는 것을, 자, 여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첫 번째 줄이에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입니다. 자, 일정 수준 이상의 자극을 가면 인체의 감각기관이 활성화되고 이것이 부호화됨으로써 신경기관에 전달된다. 이렇게 써있죠. 자, 이 말은 부호화라는 말을 잘 봐보세요. 일정한 의미를 가진 기호나 문자로 변환한다. 자, 짜장면, 지금 배고파서 그런가? 왜 짜장면인지? 자,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되게 맛있는 짜장면 집에서 그 짜장면 덕에서 막 굽는 그 냄새,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냄새라고 해요? 아니면 이거 맛있는 짜장면 냄새 이렇게 해요? 이건 짜장면 냄새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감각을 하게 되면 이 감각을 딱 하는 순간에 머릿속에서는 짜장면이라고 하는 그 문자를 만들어내잖아요. 그쵸? 이걸 우리가 부호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호화를 하게 되는데 신경기관에 이제 그 부호가 돼서 짜장면 냄새라고 딱 전달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자극의 수준을 식욕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용어 정의, 자, 이게 네 번째 문단입니다. 자, 여기서 식욕 수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식욕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극을 받아들이는 수준, 그러니까 이 자극의 수준이에요. 자, 얘는 이제 어떤 자극의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자극이 이제 뭐 어떤 자극이 첫 번째 자극, 두 번째 자극 뭐 이런 어떤 우리가 자극의 수준인데 이게 이제 크기도 있을 것이고 자극의 종류도 있겠죠. 그쵸? 자, 이 식욕 수준이라는 건 자극의 종류나 자극의 크기에 관련된 얘기일 거예요. 그쵸? 자, 자극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어떤 자극의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자극의 이 크기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가 뭐냐면, 자, 절대 식욕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변별 식욕이죠. 그렇죠. 변별 식욕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절대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어도, 자, 어떤 우리가 자극을 모두 다 받아들이지를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자, 자극을 수용할 수 있는, 자, 최소치의 자극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뭐라고 써 있느냐면, 자, 절대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경험할 수 있는 제일 낮은 수준이라고 했어요. 경험할 수 있는 제일 낮은 수준. 자, 경험할 수 있는 제일 낮은 수준의 이제 자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뭐냐면 이게 예를 들면 있다 없다를 자극하는 정도.
그쵸? 여기에 이제 뭐 도로 표지판이 있다, 없다. 자, 요 정도를 우리가 그 인식할 수 있는 자극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이 절대시격이라는 것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면, 유사한 자극이 반복되잖아요? 자, 그래서 자극이 반복되는 조건 하나에서는, 자, 일정한 자극이, 일정한, 자극이 반복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절대시격의 수준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사례가 이거 나왔잖아요. 자, 여기 이 간판, 야리간판. 자,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가는데 갑자기 어떤 탁 야리간판이 딱 보였어요. 그러면, 이리 가면 경부고속도로를 타는구나. 라고 딱 인식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는 자극이 없다가 딱 이 야리간판이 툭 튀어나왔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딱 느끼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 느끼고 나서부터는 계속 경부고속도로 간다라고 하는 요 자극, 그러니까 요 야리간판이 주주주주주 계속 나와. 한 5m 간격으로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거는 딱 강하게 느꼈겠지만, 두 번째서부터는 그냥 다 흘려보내죠. 흘려보내요. 자, 그런데 중간에 만약에 내가 그 간판을 세운 사람이 이쪽으로 가면 되게 위험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 야리간판을 하나 세워야겠어. 그러면 얘랑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간격의 그런 이 야리간판을 세워놨으면 그게 우리한테 딱 경고의 효과가 있겠어요? 없겠지. 중간에 막 갑자기 빨간색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훨씬 더 크게 바꾼다거나 아니면 빛을 나게 만든다거나 해가지고 자극의 수준을 갑자기 팍 올려야 우리가 지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이 시격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되게 되면 점점 이 절대 자극, 우리가 받아야 되는 자극의 크기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 시격이 높아진다는 것은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진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더 강한 자극이 있어야 절대 시격 수준을 넘어갈 수가 있다. 계속 유사한 자극이 반복되게 되면 우리는 그걸 절대 시격치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각할 수 없게 되는 거다라는 거야. 그쵸? 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걸 딱 감각하고 자극을 우리가 감각할 수 있게 만들려면, 이거 지각할 수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바꿔주거나 훨씬 더 크게 자극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절대 시격 수준을 넘어가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절대 시격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변별 시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변별 시격은 어떤 특정한 그 사람의 약간 이 견해를 인용했죠. 베버입니다. 베버. 자,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베버의 법칙이라는 걸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베버의 법칙은 여기 뒤에 그냥 그 식이 나와 있으니까 식으로 볼게요. 자, K는 I분의 델타 I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요 K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극 간의 차이를 인식하는 수준의 정도인 것인데, 자, 그러면 이게 이 식의 의미가 뭐냐면, 이 변별 시격에서 이 베버가 주장한 건 뭐냐면, 베버는 절대적인 자극의 크기보다 상대적인 크기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절대적인 자극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적인 크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양, 그러니까 시격은 절대적 양이 아니라 상대적 양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자, 쉽게 말하면, 내가 처음에 100이라는 자극을 받았고 처음에 10이라는 자극을 받았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우리가 최초로 받아들일 때는 10이든 100이든 어쨌든 100은 좀 큰 자극이구나, 얘는 작은 자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둘 다 지각은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계속 되는 자극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10인 자극 다음에 그 다음 자극을 우리가 지각하게 되려면 10보다 큰 자극이 필요하고, 100이면 100보다 큰 자극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10이냐 100이냐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 자극이 앞에 것보다 크기만 하면 우리는 지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적인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 그러니까 앞에 것보다 더 큰 자극이어야 된다는 거 얘기거든. 자,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온 거예요. 이게 최초의 자극이고 이게 자극의 변화량이거든.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다 갈게요. 자, 어떤 A라고 하는 자극은요, 최초에는 10이었고, 그 다음에 15의 자극이 왔어요. 자, B라는 자극은요, 최초에는 100이 왔고요. 그 다음에 110의 자극이 왔습니다.
자, 얘는 5의 자극이 늘었고요. 얘는 10의 자극이 늘었어요. 그러면 두 개 중에 이 두 번째 자극을 누가 더 어떤 자극이 더 잘 느껴지는가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베버의 법칙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초의 자극은 10이었습니다. 둘의 차이는 5였어요. 자, 그러면 얘는 0.5라고 하는 이 답이 나오겠죠. 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베버의 법칙에서 0.5라는 값이 나왔어요. 자, B의 자극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초의 값이 100이에요. 그러면 얘는 110이니까 두 개를 빼면 10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얘는 0.1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절대량은 5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얘의 자극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겠죠. 자, 이것이 베버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최초의 자극, 그러니까 절대적인 자극의 크기보다 변별 시력에 도달하기 위한 변화량은 실제 최초 자극의 세기에 달려있고 그 다음 자극이 더 얼마나 크냐 이거에 달려있다. 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죠. 아마도 이런 문제는 꼭 나올 거예요. 만약에 이 제시문이 시험범위에 들어간다 하면 이 문제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설명한 게 뭐냐면 자, 앞 페이지에 대한 설명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문단까지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우리 개인 이 소비자들이 어떤 자극을 지각하게 되는데 어떤 원리나 어떤 그 요인들이 작용을 하게 되느냐. 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러면 이걸 왜 설명을 했느냐면 이거를 이제 소비자들이나 혹은 기업에서 이런 방식을 어떻게 이용하느냐라는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세 번째 문단에서 여기서 지금 자극을 구분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건 다 어떤 개인들이 어떻게 자극을 구분하느냐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뭘 설명하냐면 자극의 일반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자극의 일반화 부분, 그러니까 뒷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죠. 114페이지를 펴시고 자, 거기 이제 두 번째 문단부터, 거기에 있는 두 번째 문단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6문단 가보겠습니다. 자, 6문단입니다. 자, 6문단을 가보면요. 자, 이게 소비자는 자극들 간의 차이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구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구분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걸 일반화를 하는 걸 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게 일반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 자극 일반화 과정은 두 개의 자극을 유사하게 여길 때 일어나며 한 자극의 효과는 다른 자극의 효과로 대체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대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지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까 두 번째 문단에서 이게 어떤 편견을 갖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 했던 거 기억하세요? 자, 그러니까 일반화라고 하는 건 자, 어떤 자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감각을 하게 되고 감각은 결국 지각으로 이어집니다. 자, 우리가 여지껏은 이걸 배운 거예요. 자, 근데 세 번째 문단이었죠? 세 번째 문단. 자, 이 지각이라는 것은 어떤 편견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이 편견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일반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편견으로 일반화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면 자, 자극에 대한 이 일반화는 자극에 대한 평가를 자, 이 일반화 설명해 볼게요. 자, 편견. 이 편견을 우리가 일반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일반화를 하게 되면 미안합니다. 자, 자극에 대해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없어져가지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이 자극에 대한 평가를 할 과정이 굉장히 간소화됩니다. 그래서, 자, 자극에 대한, 자, 여기 이렇게 되게 되잖아요. 이 평가 과정 있잖아요. 이 평가 과정이 굉장히 간소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왜요? 라는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갤럭시 핸드폰이라는 걸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자, 그런데 갤럭시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 삼성이죠. 만드는 회사가 우리가 회사에서 우리가 이제 그 갤럭시 핸드폰을 쓰는데 이게 굉장히 좋아. 성능도 최고고 너무 편리해. 자, 그런데 삼성에서 갤럭시 탭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갤럭시 탭이야? 핸드폰을 잘 만드는 회사인데 얘가 탭을 만들었어? 태블릿 PC를 만들었어? 이것도 좀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죠. 평가를 간소화할 수 있잖아요. 갤럭시 탭이라고 하는 광고를 우리가 딱 감각하게 되고 지각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거에 대한 평가, 해설을 어떻게 해요? 기존의 평가를 이용하죠. 그래서 이거 좋다, 이거 좋겠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때 드는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판단하는 데 드는 비용, 그러니까 막 찾아보고 막 성능 찾아보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줄일 수 있겠죠, 노력을. 그쵸? 그러니까 양쪽에게 다 좋아요. 이 일반화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걸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브랜드, 자, 일반화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브랜드 충성도가 있고요. 브랜드 충성도라는 것이 첫 번째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이거 좀 지워볼게요. 두 번째는 브랜드 수단화가 있는 겁니다. 자, 브랜드 충성도는 이건 소비자의 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브랜드의 수단화는 어떤 기업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브랜드 충성도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행동적 충성도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태도적 충성도가 있습니다. 태도적 충성도가 있습니다. 자, 행동적 충성도는 자기가 직접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브랜드가 굉장히 좋다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막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을 불행동적 충성도를 가진 소비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유명한 사례가 있어요. 뭐냐면 그 애플사. 자, 애플사에서 예전에 아이팟을 출시한 적이 있어요. 한참 전이죠. 옛날 이야기예요. 자, 아이팟을 출시한 적이 있어요. 자, 이 아이팟이 약간 좀 하얀색 털이 되게 심플한 디자인에 하얀색 이어폰을 끼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사람들, 이거 애플을 이용해봤던 사람들 중에 그 애플사에서 제품을 좀 출시해 주기를 바라는 아주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이미 좀 많이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야? 애플은 아이팟과 그 하얀색 이어폰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출시를 했는데, 기업에서 광고를 하는 것보다 이거를 사용한 소비자들 있죠. 소비자들이 약간 이것들을 막 광고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감각적인 젊은이들이 자, 쓰는 제품이다. 막 그리고 막 되게 약간 컬러풀한 여러 디자인을 가지고 막 이걸 이제 막 사람들이 자기가 소비자가 직접 광고를 막 제작해갖고 사람들한테 뿌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 아이팟이 크게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거든요. 자, 그게 뭐야? 행동적 충성도를 가진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행동적 충성도를 가진 사람은 브랜드를 선택하여 구매하는 행위예요. 자, 구매하고 광고를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그럼 뭐랑 관련이 있겠어요? 이 기업의 직접적인 성과, 그러니까 실제로 판매량 그리고 수익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겠죠. 자, 그런데 이 태도적 충성도는 무엇이냐? 이거보다는 조금 소극적이고요. 자, 그래서 이건 이 브랜드에 대한 애정을 갖거나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애착과 호감, 자, 애정과 호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행동적 충성도를 가진 사람은 직접 행동을 하고 광고를 하고 하지만, 태도적 충성도를 가진 사람들은 그냥 이거 좋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약간 호감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행동적 충성도를 가진 사람이 태도적 충성도에게 접근하면 이 태도적 충성도를 가진 사람들은 구매를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기업의 직접적인 효과가 아니라 잠재적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잠재적 효과.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소비를 할 수가 있을 테니까.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브랜드 이거 소비자들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일반화의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럼 일반화의 두 번째인 브랜드 수단화는 기업들이 하는 건데, 이 기업이 자, 신제품을 도입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 기존의 브랜드를 이용하는 거야. 자, 다시 봅시다. 갤럭시 핸드폰을 출시한 삼성이 태블릿 PC를 출시할 때 갤럭시라는 브랜드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트북을 새로 출시할 때 그 갤럭시가 갖고 있는 그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이용해서 갤럭시 노트북을 또 새로 출시하는 거죠. 그러면 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갤럭시가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다른 제품으로 연결시킨 거잖아요. 그럼 또 소비자들은 어떻게 된다? 갤럭시라고 하는 거에 갖고 있는 이 선호도를 다른 제품으로 확대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공적인 브랜드명을 다른 제품에 확대 사용하는 것으로, 이거는 자, 그 기존의 브랜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 신제품 도입 비용을 40에서 80% 정도 줄일 수가 있다. 자, 마케팅도 조금 덜 해도 될 것이고, 뭔가 이게 로고를 만드는 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줄어들겠죠. 자, 여기에서 아커와 켈러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자, 아커와 켈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커와 켈러라는 사람이 여기서 두 가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수단화에서. 뭐였냐면, 첫 번째가 연결의 적절함과, 그 다음에 고품질, 브랜드의 고품질. 자, 브랜드의 고품질과, 그 다음에, 자, 연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자, 이 고품질이라는 건, 자, 봐봐요. 자, 어떤 코스모스라고 하는 핸드폰이 있다고 생각해봐.
근데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핸드폰은 굉장히 성능이 안 좋아. 막 전화가 잘 안 되고 막 버벅거리고 막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코스모스라는 브랜드로 태블릿 PC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게 잘 팔리겠니? 왜 사? 그쵸? 그러니까 원래 기존의 브랜드가 고품질이어야 효과가 달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삼성에서는 이 갤럭시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자, 그런데 갤럭시라는 브랜드가 성공했으니까 우리 갤럭시 과자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한 거야. 자, 그러면 야, 갤럭시라고 하는 제품이, 갤럭시 핸드폰이 좋았으니 갤럭시 과자가 참 맛있겠군 이라고 생각하겠니?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갤럭시 핸드폰과 유사한 제품인 태블릿 PC를 만들면 이 갤럭시가 가진 좋은 이미지가 그대로 전이가 되겠지만 과자는 너무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연결이 잘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아커와 켈러는 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두 제품들, 브랜드를 고품질과 연관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연결의 적절함이 지각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논리적인 이전이 지각되어야 한다. 좋은 이미지, 좋은 브랜드라고 하는 좋은 이미지와 이 원래 기존의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연결이 적절해지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고려해서 자, 이 브랜드 수단화를 해내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요거 뭐 좀 이해가 잘 가시죠?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제시문은 아니었어요. 내가 선생님 중간에 그 베버의 법칙 있죠? 그건 꼭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브랜드의 충성도와 브랜드 수단화는 사례를 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떠올릴 때도 얘들은 사례일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베버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절대량과 상대량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1번은요. 사실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너무 친절한 문제예요. 자, 보기 답이 5번이잖아요. 자, 5번. 자, 윗글에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었는데 5번에 뭐라고 써있어요? 하나씩 다 봅시다. 지각과 감각에 대한 지각과 감각에 대해서 설명하고.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자극을 지각하는데 영향을 주는 소비자의 특징이 있어. 자극을 지각하는데 영향을 주는 소비자의 특징이 아까 무슨 뭐 식욕 수준이 있었잖아. 뭐 이런 것들. 이와 관련한 마케팅 전략이 있는데 브랜드 충성도와 브랜드 수단화를 가지고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대로예요. 무슨 전체적인 구조 요약 같아요. 그렇죠? 1번 문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자, 2번 문제에서는 기억과 니은인데 아마 기억이 지각이고 아마 니은이 감각일 거예요. 그렇죠? 자, 답은 5번입니다. 자, 니은은 기억을 통해 들어온 자극을 의미 있는 것으로 조직하는 과정이다. 라는데 기억하고 니은의 위치가 바뀌어 있죠. 우리는 감각하게 돼요. 감각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모두 수용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지각을 한다는 것은 이 감각들을 우리의 내면의 영역으로, 심리적 영역으로 넣는 것을 우리가 지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이제 감각이 들어온 중에 내가 필요한 감각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의미 있는 것으로 조직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게 지각하는 과정인데 바뀌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나머지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쉬워서. 자, 3번 문제만 조금 3번, 4번 문제를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3번 문제에 있는 가의 사례는 뭐냐면 어떤 마트에서 처음에 어떤 광고를 하는데 글자가 너무 작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각이 잘 안 되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전광판 형식의 간판으로 광고 간판을 교체하였다는 거야. 결국에 이 전광판으로 바꿨다는 것은 굉장히 이건 뭐냐, 시격 수준을 높인 거죠. 그러니까 시격 수준을 되게 높인 거야. 그러니까 절대 시격을 훨씬 더 뛰어넘는 최초의 자극을 굉장히 크게 한 거야. 자, 얘가 이런 전략을 썼는데 그 이후에 다른 업장에서도 다 전광판이 굉장히 많아진 거지. 자, 전광판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유사하거나 동일한 자극이 반복되는 상황이 나타났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절대 시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더 큰 자극이 필요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들이 그래서 이 전광판보다 더 강한 자극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잘 지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겠어요? 가의 사례에서는. 자, 그러면 나의 사례는 무엇이냐 하면 자, 원두커피를 파는 두 개의 가게가 나온 거예요. 하나는 S고 동네 가게가 있습니다. 자, 원두 가격이 올라서 진짜 S라고 하는 가격은 원래 3,900원에서 4,100원으로 올린 거고요. 자, 동네 가게에서는 자,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린 겁니다. 자, 이건 베버의 법칙을 적용해 볼까요? 자, 최초의 가격을 분모로 둬야 되죠. 3,900원입니다. 자, 그런데 4,100원, 200원 올랐잖아요. 그래서 200원이 된 거죠. 자, 이게 이제 S예요. 자, 동네 가게는 어땠어요? 자, 최초의 가격은 1,000원이었습니다.
올랐습니다. 똑같이 200원이 올랐어요. 자, 수치가 뭐가 된지 계산하기 좀 귀찮아도 얘가 훨씬 더 큰 거 알겠어요? 분모가 굉장히 작잖아요. 자, 그러면 뭐가 더 크게 느껴지겠습니까? 얘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겠죠? 근데 이건 부정적인 요인이잖아요. 가격이 오르는 건 부정적인 요인이니까 얘의 매출이 훨씬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자, 그거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자, 정답은 3번이에요. 나에서 베버의 법칙에 의하면 사람들은 동네의 작은 커피숍보다 커피 전문점 S의 아메리카노 커피 가격 인상을 더 크게 느낄 것이다. 얘를 더 크게 느끼겠죠. 그쵸? 얘가 20%잖아요, 얘는. 그거 안 되고. 그쵸? 얘는 아마 0.05 정도 될 겁니다. 그쵸? 0.05 정도 될 거고, 얘는 20%잖아요. 그러니까 0.2, 그쵸?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미안해요. 자, 어쨌든, 자, 3번이 그래서 답이 되는 건데, 1번 보기를 한번 봐보세요. 가에서 모모마트의 초기 간판 광고가 효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그쵸? 자, 초기 간판 광고 효과를 달성, 인쇄된 광고 문구가 사람들의 절대 시각에 미치지 못해. 그러니까, 너무 글씨가 작아서 절대 시각에 미치지 못했어. 그래서 절대 시각을 뛰어넘기 위해서 전광판을 달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 2번 보기에서, 가에서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자 여러 상점의 전광판 광고에 대해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 것은 전광판 광고에 대한 사람들의 절대 시각이 높아졌기 때문에 더 큰 자극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작은 글자에서 전광판을 가게 된 건 절대 시각을 확 넘는 과정이었지. 근데 중간에 계속 주기적 자극이, 그러니까 주기적 유사한 자극이 계속 있다 보니까 절대 시각이 사람들이 확 높아져 버린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 전광판도 절대 시각 밑으로 내려와 버린 거죠. 그쵸? 그래서 더 큰 자극이 필요해졌다. 자, 약간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문제를 낼 것 같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도 요 사례를 좀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실제로 이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여러분. 저는 먼저 풀어본 학생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 않나요? 자, 요게 자 4번에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브랜드 수단화와 이거 브랜드 충성도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이거 띵띵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자, 띵띵 제약회사가 표 소화제, 자, 소화제를 만들었어요. 자, 근데 여기 A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행동적 충성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자, 행동적 충성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 소화제를 적극적으로 구매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다고 광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되게 좋아. 꼭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약 되게 좋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근데 B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는 잠재적 고객이죠. 잠재적 고객이니까 얘는 태도적 충성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자, 선생님이 지금 3번과 4번 문제를 풀 때 좀 잘 아시겠지만, 제시문에 있는 단어로 요 사례를 바꿔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자, 사례를 제시문에 써 있는 단어로 바꿔서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써먹고 사실 어렵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자, 요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행동적 충성도와 태도적 충성도라는 말로 바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땡땡 회사가 무슨 짓을 했나 봐봐요. 자, 동그라미 표 소화제가 굉장히 인기를 얻게 됐기 때문에 자, 동그라미 표 그 소화제가 아니라 동그라미 비타민 C 있잖아. 그치? 이거를 출시하게 된 거예요. 자, 이거는 뭘 이용한 거예요? 얘는 브랜드 수단화를 한 거죠. 브랜드 수단화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수단화가 잘 이루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자, 땡땡표 소화제가 원래 기존에 좋은 이미지와 좋은 판매 실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이미지인 거 맞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되게 고품질과 연관시켰다? 됐네요. 두 번째 뭐 했어요? 자, 비타민C가 소화제랑 얼마나 연관이 있는가를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다 약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소화제를 잘 만드는 회사가 비타민C도 잘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인식이 만약에 있다면 이 연결이 잘 된다면 얘는 성공한 브랜드 수단화라고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4번의 답은 5번이에요. 자, 제약회사가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자, 소화제와 신제품 간의 논리적인 이전이 지각되어야 한다는 것보다 소비자가 소화제에 사용하던 브랜드의 고품질과 연관시켜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겠군. 자, 5번 보기. 내가 좀 목이 아파서 자세히 못 읽겠고요. 그냥 5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자, 위에 있는 보기에서 아커와 켈러의 견해에 따라서
브랜드 수단화를 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 고품질과 그 다음에 이가 이전성이었나요? 그 정결의 적절함 두 개를 모두 다 고려해야 되죠. 그래서 5번에 보면 뭐뭐 하는 것보다라고 5번에 자 지각되어야 한다는 것보다 라고 하는 이 보다가 틀린 거예요. 둘 다를 잘 고려해야죠. 뭐 하나를 더 강조하고 뭐 하나를 뭐 덜 고려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둘 다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선생님 지금 목이 막 아파서 조금 이게 하다가 내가 조금씩 대충 얘기하는 게 있나 모르겠어요. 선생님 안 그래도 발음도 별론데 그렇죠? 자, 그래서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기 있는 거 내가 아까 그 어떤 문제가 나올지에 대해서 예상해 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신에선 비문학 독서에서는 딱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개념에 관련된 질문을 할 것이다. 그렇죠? 두 번째는 사례와 관련된 질문을 할 것이다. 세 번째, 구조에 관련된 질문을 할 것이다. 마지막, 왜 네 개죠? 마지막, 어휘와 관련된 질문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꼭 생각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3번하고 4번 둘 다 사례 문제잖아요. 그쵸? 그게 왜 그래요? 이 제시문은 다른 거에 대한 질문보다는 이 사례화에 훨씬 더 유리한 제시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례로 좀 많이 생각해 봐야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